안녕하십니까. 포럼 사회 진행을 맡은 재경동기회 송익수 사무총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통산 12회 경북고 57회 동기회 정기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경동기회 강신정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재경동기회 회장 강신정 인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이 올해 들어서 두 번째입니다. 혹시 KB57 포럼에 대한 반응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포럼을 이야기하면 3번 놀란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대면 포럼을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올해 비대면 포럼에 67명의 동기가 접속했다고 하면 상당히 놀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에 저장된 포럼 동영상을 보여주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 57회 동기의 저력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조영호 동기가 연자로 나섰습니다. 기계공학자인 그가 조기 암 진단 의료기기를 왜 개발했는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기계공학적 방법으로 암세포를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생포하여 암세포의 정보까지 캐낸다고 하니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대면 행사도 잇따라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당구대회가 개최됩니다. 6월에는 전국 동기 골프대회, 11월에는 전국 합동 등반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재경동기회 강신정 회장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이어서 대구 총동기회 조규룡 회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동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7회 총동기회장 조규룡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한 2년간 동기들의 얼굴을 자주 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동기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재경 동기회장 강신정 그리고 회장단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행스럽게 올해에는 가을에 경맥제가 있다고 하고 요즘 들어 우리 동기회 소모임도 많이 활성화되는 분위기라서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어제 저녁에 오늘 연자를 맡은 조영호 동기의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조영호 동기도 준비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동기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이 동기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을 진행할 강연자인 7반 출신 조영호 동기를 소개하겠습니다. 기계공학 전문가에서 나노입자 전문가를 거쳐 바이오 전문가로 변신하여 현재 인체 신비에 도전하고 있는 조영호 박사를 소개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라기보다 제가 이때까지 맨땅에 헤딩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제 고등학교와 지금을 보면요, 안경도 끼고 머리도 다 빠지고 어쩌다가 도대체 이렇게 됐을까
이게 맨땅에 헤딩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맨땅에 헤딩을 한 20번도 넘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 3가지 정도, 특히 연구에 대해서 맨땅에 헤딩한 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고요. 그 전에 이제 맨땅에 헤딩하기 이전에 저를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범어성당에 있는 그 마리아 유치원인데, 옛날에 이게 샛별 유치원이 있습니다. 샛별 유치원 다녔고, 초등학교는 동덕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어릴 때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팥꽃도 보고 잠자리도 잡고 뭐 이 콩나물도 키우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학교는 제가 대륜중학교를 나왔고요. 중학교 때는 주로 뭐 수사극,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5전선 504대 뭐 이런 거였습니다. 이거 좋아했고, 고등학교 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구고등학교 나오는데 문과인데도 저는 실은 문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음악, 팝송 이런 걸 막 좀 좋아했던 했던 적이 있고요. 그다음 대학은 1차 정기 시험을 떨어지고 2차는 뭐 서울은 못 간다 해서 지방에 있는 영남대학 기계과를 갔습니다. 그 왜 기계과를 갔냐 하면, 저는 기계과를 갈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제 아버님이 기계과 나오셔서 기계과가 괜찮다고 한번 가보라 그래서 이제 기계과를 갔는데, 주로 이제 대학 때는 워낙 음악 팝송을 좋아해서 주로 다방에서 DJ도 하고 카메라를 좋아해서 사진 찍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해서 그 한국과학연이라는 데를 가서 석사를 했습니다. 이 석사를 하고 그 이후에 키스트라는 데서 한 4년 반 정도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때 제가 한 게 이 컴퓨터 에이드 디자이너라고 해서 이 컴퓨터 가지고 이런 아주 복잡한 구조물, 제가 주로 한 거는 이제 H사의 P땡 자동차의 구조를 해석하는 이런 걸 했습니다. 그 자동차를 보니까 이 뭐 껍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전자장치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자를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버클리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기기도 잘하고 전자를 아주 잘하는 학교라서 여기 가서 이제 공부를 이제 전자와 나노 공부를 하고 국내에 돌아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3가지 헤딩인데요. 각각이 초기, 중기, 후기가 한 10년씩 됩니다. 초기에는 정보 관련 정보통신 분야 부품을 하다가, 중기에는 바이오 연구를 하다가, 그 다음 또 한 10년 후에는 의료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헤딩을 소개하기 전에 도대체 문과 나오신 분들은 이 나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데, 이 나노가 도대체 뭔지를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노라는 것은 크기의 단위인데요. 밀리, 마이크로, 나노입니다. 나노가 이제 10억 분의 1인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이 지구를 1000분의 1로 줄이면 밀리 지구는 대도시 정도만 해지고요. 이 지구를 100만 분의 1로 줄이면 우리 주차장 거리 정도 되고, 나노 지구는 지구를 나노로 정도로 줄이면 이 10원짜리 1원짜리 동전만 해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나노라는 거는 우리가 1mm 안에 눈금을 100만 개를 그을 수 있는 정도의 크기입니다. 아주 작은 크기죠. 근데 이게 왜 작은 크기를 자꾸 하냐, 이걸 이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컴퓨터나 전화기를 보시면 점점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줄어들까요? 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 정보통신기기는 정보 배송을 빨리 해야 됩니다. 이 택배를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빨리 배송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배송하는 이 전자를 빠르게 합니다. 그래서 전자의 속도는 실은 반도체 내에서 시속 100km 이상 내지를 못합니다. 속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전자가 다녀야 할 길을 짧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 고속 정보 배송하는 기기는 무조건 작게 만드는 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꾸 작아지고요. 이런 전자제품을 작게 만드는 기술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기술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이 전자 회로를 이런 사진 찍듯이 그냥 찍어냅니다. 이 환판에 이제 찍어내서 하나씩 이렇게 잘라서 우리 칩에 담죠. 그러면 나노 기술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전자기술이, 반도체 기술이 전자회로를 사진 찍듯이 만든다 그러면, 나노 기술은 이 전자 부품뿐만 아니라 이게 작은 기계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렌즈, 광학 부품, 그리고 여러 가지 세포를 나 단백질 이런 아주 미생물을 핸들링할 수 있는 이런
바이오 부분까지 아주 같이 작게 만드는 기술이 나노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제가 국내 기획을 해서 한 게 이제 고속 나노 정보 제품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의 충돌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감지를 해서 승객을 보호하는 이런 장치들, 그리고 캠코더나 사진기를 보면 누를 때 손이 흔들리면 화면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손 흔들리는 걸 재빠르게 감지를 해서 화면이 안 흔들리게 보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제 아주 안정적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CD, DVD 그리고 여러 가지 광통신에서 보면 빛을 아주 빠르게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소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흔히들 제일 많이 아시라고 생각하는데 잉크젯 프린터요. 잉크젯 프린터는 이 작은 잉크방울을 아주 고속으로 분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데 주로 이제 나노 기술이 쓰이는데 초기 10년은 거의 기업체에서 원하는 이런 부품들을 제가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맨땅이 나옵니다. 이 맨땅이 딱 가로막는 게 어떤 맨땅이 나오나 하면 여기 보이시는 이 그림이 이게 사람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보다 아주 작게 이렇게 모터 이런 걸 기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는 뭔가 하면 오차가 보통 크기 오차가 한 1마이크론 하면 아주 정밀한 건데요. 근데 이게 상대적으로 크기도 작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마이크로미터짜리 물체를 오차가 1마이크로미터 나면 이거 한 10%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기는 작은데 정밀하지가 않은 거죠. 정밀도로 따지면 이거는 거의 맷돌 수준입니다. 10대 1 오차 같으면 이 맷돌 수준인데요. 이게 고속이 회전이 1초에 2만 번 돌아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맷돌이 2만 번 돌아가면 다 달아 없어집니다. 다 부서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밀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작게 만들면 이 오차 때문에 정밀성이 문제가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 하다가 우리 생명체를 보면 DNA가 한 2나노미터 됩니다.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200에서 한 300나노미터 돼요. 이렇게 작은 물체를 생명체, 생명분자를 우리 나노 기술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아니 생명체는 이 작은 부품 가지고 아주 정교하게 잘 움직이는데 왜 공학적으로 만든 이 나노 부품은 이렇게 맷돌 수준밖에 안 되냐. 그래서 제가 바이오를 공부하기 시작한 이유가 생명체는 어떻게 그 작은 부품 가지고 정밀하게 움직일까. 그래서 정교한 생명체의 구조와 원리를 모방해서 나노 제품을 만들면 정교해지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이 비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 비장에 보면 이 노화된 직결구를 파괴하는데 어떻게 하나 하면 아주 좁은 통로가 있습니다. 이 좁은 통로에 건강한 직결구는 유연해서 쏙 빠져나갑니다. 이 틈새보다 훨씬 더 큰데도 빠져나가고요. 노화된 직결구는 빠져나가다 자기가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걸 큰 직결구만 이 크기에 따라 이 부서지는 게 아니고 크기의 변화의 비율을 봅니다. 그래서 항상 자연은 혹은 생명체는 절대적인 크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항상 변화의 비율로 움직인다는 걸 알아서 그러면 틈은 같은 틈새를 두고 길이만 서로 다른 비율을 가진데 틈에다가 이 세포를 흘려주면요. 어떤 데는 여기서 터지고 여기서 터지고 터지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이 터지는 비율이 달라지는 걸 정상세포와 질병에 의한 이상세포를 플롯을 해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에 하는 것보다 한 40배 정도가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10년 동안 또 생명체의 정교한 걸 모방을 해서 아주 정교한 칩들을 개발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이 변형성을 이용해서 세포를 분석한다든지 세포를 분리한다든지 DNA를 분리한다든지 단백질을 검출한다든지 이런 생명체를 모방한 바이오 칩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한 10년쯤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맨땅이 또 딱 나타납니다. 이 맨땅은 무슨 맨땅인가 하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에피소드는 많은데 이 부품들이 안 쓰이더라는 거죠. 왜 안 쓰일까를 보면 보통 제품들은 여러 가지 부품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서 이 부품 하나 싸게 만들었다고 안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옛말에도 구슬이 서머리라도 끼어야 보배라 그랬듯이 이 목걸이가 안 되면 이게 잘 구슬만 아무리 좋은 구슬을 만들어도 목걸이에서 안 쓰더라는 얘기죠. 이 이야기가 뭔가 하면 이 모든 제품에 이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데 이 스토리에 관한 이 예를 제가 역사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보면 에디슨이 전등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죠? 다 아시다시피. 근데 이 전등을 발명을 했을 때 사회에서는 가스등을 쓰고 있었어요. 그럼 이 전등을 가스등으로 갈아 끼우면 됐겠냐는 거죠. 안 되는 이유가 가스등 밑에는 가스통이 있고 전등은 발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통을 전등만 바꾸는 게 아니고 발전기로 가스통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발전기가 맨날 고장나는 겁니다. 이게 발전기 수리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발전기를 매번 가로등 밑에 달지 말고 발전을 해가지고 송전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상품 에피소드를 만들어도 이 스토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술 개발에도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제가 이제 나머지 후반부에 10년은 한 10몇 년은 이제 스토리를 지금까지 여러 가지 개발했던 걸 모아서 하나의 스토리를 엮어보자 해서 도전한 게 이제 암 스토리에 도전한 겁니다. 왜 암이냐 하면 암은 국내 사망률 단연 1위입니다. 1위고 국내 암 환자 증가율이 평균 12%가 넘고요. 현재도 50만 이상의 국내 암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하면 사람들이 병원에 가면 암 검사를 해서 암이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가 치료를 합니다. 치료할 때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는데 문제는 이 항암 치료에서요. 같은 하나의 암종이라도 기존에 있는 개발되어 있는 암종이 수십 개나 수백 개, 폐암 같은 거 수백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사람한테 어느 항암제를 쓰느냐 이게 이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암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큰 숙제예요. 지금은 칵테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몇 개 암종에 좀 흔하게 나타나는 암종의 약을 섞어서 그냥 줘보고 그 다음 또 경과를 보는 거죠. 이 경과를 보면 한 번 경과를 보는데 한 3, 4개월 걸립니다. 경과를 보면. 그러면 한 서너 번 이 항암제를 바꾸면 1년이 걸리죠. 그럼 환자는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못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맨땅을 어떻게 풀까? 그래서 이 맨땅을 제가 헤딩을 한 거는 이제 콩나물 시루 예전에 우리가 많이 키워봤잖아요. 이 콩나물 시루를 보면 콩나물 한꺼번에 키우지 말고 꼭 콩나물 시루를 작게 제가 뭐 나노 기술을 하니까 이거 아주 작게 만들 수 있거든요. 작게 만들어서 각각 콩나물을 심어놓고 각각 다른 항암제에서 다른 약품에서 키워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개발한 바이오칩으로 콩나물 치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정상세포 암세포로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여러 가지 항암제를 각 콩나물 치료마다 서로 다른 항암제를 줍니다. 이게 제가 또 잉크젯 프린트를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항암제를 분사하면 아주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양도 정확하고 위치도 정확하게 들어가고 아주 빠르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이 세포의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합니다. 물리적인 특성이라는 게 뭔가 하면 세포의 뭐 굴절률이라든지 전기적인 저항이라든지 기계적인 변형성 이런 걸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물리적인 특성을 봐야 되냐? 보통 생물학은 생체는 생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합니다. 생화학적인 특성을 분석하면 생화학 약품을 쓰는데 약품을 쓰면 그 생화학 생명체의 변형을 가져오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바이오를 분석하는 방법은 바이오를 보는 순간 죽여서 본다는 거죠. 그 바이오 물질이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그 상태만 보고 내일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특성을 보면 계속 살려서 추적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특성을 분석을 쭉 해서 아까 생체 모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체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세포가 자랄 때 영양분도 줘야 되고 찌꺼기도 빼내야 되고 체온도 맞춰줘야 되고 이 산성도도 맞춰야 됩니다. 이걸 꼭 몸 안에 있는 것처럼 맞춰주는 인체 모방 칩에서 키웁니다. 키워서 서로 다른 항암제에서 어느 항암제가 제일 잘 듣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이 사람한테 가장 잘 듣는 항암제 순서를 딱 정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연구를 이제 쭉 했었는데요. 그 다음 문제가 또 생깁니다. 아까는 암 치료에서 생겼잖아요. 항암제 찾는 게 생겼는데 지금은 이 항암 치료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이 항암제가 잘 듣는지를 확인하려면 다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검사를 하는 게 지금 병원에서 그 영상학적인 검사하고 병리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이 문제가 뭔가 하면 영상학적인 거기는 암이 최소한 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5mm만 되면 암세포가 뭐 수백만 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횟수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방사선이라든지 어떤 전자기장 때문에 무조건 영상학 검사를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30번 정도 하는 거고요. 비용도 물론 비싸고요. 그 다음 이제 조직 검사를 하는데 조직 검사는 딱 한 번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암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술할 때 한 번을 하지 여기 항암 치료를 해놓고 항암이 잘 돼 있는지 보자고 하고 수술해서 그 사람 조직을 또 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뭔가 하면 검사 과정에서 이번에 생긴 문제는 여러 가지 검사의 횟수도 문제가 되고 검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의 고통과 비용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아주 값싸게 좀 빨리 좀 검사를 해볼 수가 없냐. 이게 소위 말하는 프리시전 메디슨이라고 해서 정밀 의료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암의 특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암은 크기가 작을 때는 주위의 영양분을 이렇게 확산이라고 해서 흡수합니다. 흡수해서 자라는데 암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양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얘들이 혈관을 당겨옵니다. 그 혈관을 당겨와서 혈관에서 암이 영양분을 공급을 받은과 동시에 암세포도 혈관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의 혈액 안에는 암세포가 떠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혈중암 암세포 혹은 서큘레이팅 튜머셀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수술로만 어떤 이 종괴에서 어떤 이런 암 조직을 검사하는 것보다 혈액에서 암세포를 얻을 수 있으면 이거는 손쉬운 거 아니냐. 수술이 필요 없이 피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이러면 훨씬 자주 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검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혈액에서 그럼 암세포를 잡으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요. 혈액 1cc 안에 암세포가 한 60억 개가 세포가 한 60억 개인데 암세포가 한 개에서 10개 쌓입니다. 이 비율이 뭔가 어느 정도 되나 하면 60억 개 같으면 전 세계 인구 중에서요. 암세포가 이상한 세포 하나 찾을까 말까 이 찾아내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세포에서 암세포 하나를 빨리 찾아내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까지 암 환자 혈액에는 암세포가 있다고 알려진 것은 1800년대에 알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 혈액에서 암세포를 처음 잡은 것은 2007년입니다. 2007년에 처음 잡기 시작했는데요. 이건 이제 나노 기술로 잡았는데 이 잡는 방법은 우리 예전에 이 구멍가게 가면 파리 잡는데 그 파리 끈끈이약 묻힌 띠가 있잖아요. 그 파리가 날아가서 붙는 거예요. 그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파리 잡는 이 끈끈이 암세포를 잡는 끈끈이 약을 기둥에 묻혀놓고 혈액을 흘리면 암세포가 붙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자석 가루에다가 그 끈끈이 약을 묻혀가지고 혈액에 넣고 휘저어버리면 이 자석 가루는 암세포에만 다 붙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석을 가지고 이 암세포만 잡아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잡아내는 게 지금 현재 유일하게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혈액에서 암세포를 검사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이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암세포가 어떤 암종마다 여기 끈끈이 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항체를 쓰는 건데요. 엔티바디를 쓰는데 이 어떤 암종은 잡고 어떤 암종은 못 잡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화학적인 이 면역화학적인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암세포를 잡기는 잡는데 변형이 되거나 암세포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암세포 죽은 시체를 건지는 거죠. 그죠? 근데 희귀세포인데 살려서 잡아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죽어버리니까 야 이거 문제가 있다. 그 다음 제가 만난 이제 한 헤딩이 여기입니다. 그럼 모든 암종을 살려서 생포를 할 방법이 없냐. 그래서 우리 물고기 잡는 걸 가만히 보시면요. 화학약품을 쓰면 물고기는 잘 잡는데 물고기 다 죽죠.
물고기 살려서 잡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잠자리 시험 많이 봤잖아요. 거물 쓰면 됩니다. 거물. 거물을 쓰면 물리적인 방법으로 잡는 거죠. 혈액에서 거물로 이렇게 하면 암세포만 거물에서 잡고 나머지를 다 빼내면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필터를 썼어요. 거물을 딱 쓰면 그냥 평상시에 우리가 쓰던 거물을 쓰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암세포를 빠른 시일 내에 하다 보면 암세포가 거물이 끼어서 터져버려요. 또 암세포가 또 거물에 딱 끼어가지고 빼내려고 그러면 되게 힘듭니다. 회수율이 되게 안 좋아요. 그 다음 더 큰 문제는 이 크기를 가만히 보시면 이 거물은 크기로 잡잖아요. 백혈구하고 암세포가 크기가 오버랩 중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파퓰레이션 개수가 이게 1대 100만이거든요. 암세포 하나에 백혈구가 100만 개 위에 수북이 쌓여 있으면 이 묻혀가지고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럼 또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제가 그 다음 헤딩한 문제. 어떻게 한다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깔때기 있지 않습니까? 깔때기. 그러니까 망을 쓰지 말고 이 깔때기 같은 걸 쓰면 이렇게 병사가 되어 있으면 암세포는 안전하게 딱 걸립니다. 그러면 안 찢어지죠. 그러니까 암세포를 아주 안전하게 포획할 수 있고 뒤에서 거꾸로 용액을 밀어 넣어버리면 얘가 쭉 빠집니다. 뒤로. 잘 빠지고요. 더 큰 장점은 뭔가 하면 암세포와 백혈구가 크기가 비슷하다 그랬는데 이 암세포와 백혈구가 변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좀 더 단단하고 얘가 좀 더 유연해요. 그러니까 같은 크기라도 백혈구는 빠지고 암세포만 걸리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됐죠. 이게 저희들이 가진 특허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지금 우선 제가 잠시 나가서 이 암세포를 잡는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영상을 지금 이 모드에서는 안 되고요. 기본 모드에서 해야 돼서 모드를 잠깐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암세포를 잡는 건데요. 이 폭이 지금 1mm 밖에 안 됩니다. 1mm에 이렇게 깔때기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벌떼처럼 지나가는 게 전부 적혈구입니다. 적혈구가 아까 1cc 안에 60억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혈구가 쭉 빠져나가고 여기 가만히 보시면 하얗게 잡혀 있는 것들이 암세포고요. 여기 잡혀 있다가 쏙쏙 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백혈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암 혈액을 쭉 흘리면 저절로 암세포만 정확하게 이제 잡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